에서는 우리가 배운 내용도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없는데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따로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앞에 거는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어놓으시고 예고했던 대로 선생님이 프린트 검사하고 프린트 관련해서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집중해서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국어의 변천에서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요. 우리가 중세국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중세국어는요. 고려부터 16세기 말이라고 하는데 중세는 크게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나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 중세국어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진짜 중세국어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기 중세국어를 의미하거든요. 후기 중세국어를 시작하는 기준은 어디냐면 우리 훈민정음 창제 시기라고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가 몇 년도에 됐었죠? 연도로 따지면 1443년에 창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중세국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후기 중세국어인데요.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문법 체계 파트별로 나눠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테니까 요거 같이 선생님이 보면서 대답을 동시에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문자에서는 그러면 소실된, 현대국어에서는 없는 문자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거 몇 가지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크게 5가지를 프린트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여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꼭지 달린 이응이라고 하는 예, 니응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죠? 반치음이라고 부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모음이네요. 얘는 뭐죠? 얘는 아래, 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죠?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치음하고 순경음 비읍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네 둘은 공통적으로 유상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모음과 모음 사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순경음 비읍했을 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너네가 현대국어 하면 용언에 활용할 때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할 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덥다라는 말이 자, 이렇게 순경은 비읍으로 쓰였다가 현대국어에서는 더워라고 해서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활용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반치음의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시읒 불규칙 활용에 쓰이고요.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 활용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아직 현대국어에서 불규칙 활용을 배우기 전이라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의 어미가 왔을 때 자, 덥다라든지 요거는 비읍의 예가 되겠죠? 그리고 시옷의 예에서 짙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얘네가 아닌 받침을 한번 예를 들면 자,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모음으로 오는 안, 아, 어가 오면 얘는 그대로 어간이 놀아라고 붙잖아요. 그죠? 얘를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같은 거는 뒤에 아어가 왔을 때 얘는 더워로 되고 얘는 지어로 된다고 해서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비읍은 이렇게 우로 바뀌게 되고 지어의 시옷은 탈락을 하게 되는 이런 규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 활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표기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중세의 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쵸? 현대국어랑 차이를 보시면 중세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위주로 표기를 하고 현대에서는 그 뜻을 밝혀서 의미 중심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해서 표음주의, 표의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밝혀서 적는 이런 방법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어 적기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말싸미라고 했을 때 기본형이 원래 말싸 플러스 이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나 형태를 밝혀 적으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어서 얘는 현대국어의 표기법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의미를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소리를 그대로 해서 표기에 적으니까 말싸미, 깊으니 이렇게 해서 이어적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얘뿐만 아니라 우리 받침 표기에서도 현대국어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받침 표기의 특징은 팔종성가조경법이라고 해서 8글자만 쓴다라고 해서 8글자 어떤 게 있었죠? 가느다란 물방울하고 여기서 이응은 옛 이응이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되죠? 그죠? 시옷까지 받침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맞다라고 해서 사맞다 치읓으로 돼 있던 사맞다가 대표음인 시옷으로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음절 끝에 발음되는 자음이 8글자라는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특히나 이 8글자 중에 현대국어랑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쵸? 디귿하고 시옷을 꼽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네 둘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의 대표음으로 발음나는 받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중세국어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낫이라는 거나 아니면 낫 이렇게 디귿 받침이나 시옷 받침 이 다른 경우에 다르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얘는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소리로 통일이 되죠? 현대에서는 디귿으로 통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글자로 발음이 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밖의 표기법을 보면요. 현대에는 없었던 표기법 중에 병서라는 게 있고 연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병서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자음을 나란히 썼다라고 해서 각자 병서라는 게 있어요. 각자 병서는 이 된소리 표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쓴 거를 우리가 하병병서라고 하죠. 얘야말로 현대국어에는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류에는 비읍계, 시읒계, 비읍, 시읒계가 있습니다. 그죠? 비읍이 앞에 오는 애들, 시옷이 맨 앞에 오는 애들, 그리고 비읍, 시옷이 앞에 오는 애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서로 보시면 기존에 만든 글자를 세로로 나란히 표기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순음자 밑에다가 이렇게 붙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음자 중에서도 지금 얘의 경우에는 고유어 단어에서도 흔히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서 위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표기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운은 지금 현대국어에 없는 자모음 위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문자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하병병서에서 봤던 요런 애들이 있다. 그죠? 얘가 이렇게 어두에 오는 이런 하병병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쵸? 이건 너무 자주 했다. 그죠? 어두에 오는 자음으로 된 무리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두자음군은 자음을 모두 발음한다라고 해서 시업계는 어두자음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하나의 그 설이라고 봐두시면 되는데 예를 보시면 우리 그 학습 활동에서도 했듯이 자, 요런 단어가 있으면 지금은 쌀이라고 해서 된소리로 발음을 하지만 지금 비읍계 합의명사잖아요. 그죠? 얘는 중세에서는 뭐라고 했다? 그죠? 보살이라고 해서 브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다 발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는 현대국어 근대 현대를 거쳐서 대부분으로 된소리로 바뀌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모음을 보시면요. 자, 모음의 단모음에는 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요 단모음 중에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이죠? 그죠?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얘는 뭐다? 그쵸? 음성인 애들을 모은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앞에다가 음성. 얘는 음성이고요. 자, 얘네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아래야, 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그렇죠. 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성, 양성으로 단모음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을 보시면요. 이중모음도 자, 음성에는 요런 애들 있죠.
자, 이 중에서 현대국어 이중모음이 아니었던 애들은 뭐가 있죠? 그죠? 얘가 있었다라는 특징 있었죠? 얘는 어이라고 발음이 돼서 현대애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으로 가시면 양성에는 야, 에, 요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현대국어에는 이중모음이 아니었던 애는 누가 있죠? 그렇죠. 얘가 있죠. 아이라고 발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이랑 음성이 짝을 서로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성 모음인 이라고 해서 중성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모음 조화가 일어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쏘매라고 해서 어이 음성 그리고 바람에라고 해서 아이라고 해서 양성 이렇게 되겠죠. 중세국어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그 다음에 16세기 말에 이런 그 모음 조화의 짝이 완벽한 짝에서 아래 아가 소실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조화의 짝이 파괴되면서 모음 조화가 문란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서르의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는 서로라고 해서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모음자 말고 또 음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죠? 자모음 말고 뭐가 있었죠? 성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데 이걸 나타내기 위한 방법, 표기는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방점을 찍어서 표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된소리 계열이 이 당시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대 국어에서는 없었던 애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때 없었던 거 현대와의 차이를 보시면 국외음화 없었죠. 그리고 원순모음화 없었죠. 그리고 두음 법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시면 펴디라는 것은 원래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펴지가 되어야 되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국외음화가 없었다라는 예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겨의 경우에는 여겨라고 써야 되는데 너겨라고 쓴 거니까 이거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물이라고 했을 때는 스물이 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얘는 그쵸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는 다 근대구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음운도 끝났고요. 이제 어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휘에도 역시 변한 거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변하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랑 처음 보내오죠. 고유어랑 한자어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고유어로 쓸 수도 있고 한자어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가 고유어한테 이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보시면 지금도 보시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너네한테 익숙한지를 보면 저 숫자 100이라는 것을 온누리라고 할 때 그 온으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얘로 안 쓰고 한자 100으로 이제 대체되었다라는 거고요. 즈문이라는 말도 천이라는 것을 즈문이라는 고유어로 썼는데 이걸 안 쓰고 한자어로 대체되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웃나라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시를 한번 볼게요. 중국어에서는 투구, 피리, 배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네도 잘 몰랐겠지만 이 배추라는 말이 중국에서 이 당시에 들어온 말이라고 하네요.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중국어에서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어에서 들어온 애도 볼까요? 몽골어에서는 수라, 보라매, 송골매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진어도 있는데요. 여진어에서는 투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런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서 의미는 세 가지 양상을 띠는데요. 의미가 이동이 되기도 하고 의미가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의미가 축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봐야겠죠. 요 네 가지를 볼게요. 어리다라는 것은 옛날에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젊다라는 뜻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이라는 것은 중세국어에서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의 축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여쁘다라는 건 중세에서 불쌍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얘는 예쁘다라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이동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영감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당상관 이상의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나이 든 남자를 모두 일컫는 말이 됐으니까 의미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휘론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은 이제 문법인데요.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파트는 이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문법 중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도 한 절반이 있고요. 새롭게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내용도 조금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문법이라는 거는 형태론, 통사론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와 관련된 거, 뭐 체언이나 조사 이런 것들 있죠. 체언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높임, 뭐 시제 이런 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통사론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형태론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중세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가 어디냐면 조사 파트의 조사. 자, 조사의 종류별로 종류에 따라서 중세랑 현대 국어의 조사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조사 중에 격조사 중에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현대 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가가 쓰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가 쓰이지 않고 이만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마저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쓰이는 양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자, 이가 옵니다. 그죠? 이가 그대로 오는 경우는 앞이 무엇일 때? 그렇죠. 자음, 체연, 뒤일 때 이가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의 경우에는 그렇죠. 모음, 체언, 뒤일 때 오는데요. 이 모음, 체언, 뒤 중에서도 어떤 것을 제외할 때? 그렇죠. 이나 반모음이가 아닌 것일 때 오고요. 그리고 이와 반모음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영형태소라고 해서 이나 반모음일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겠죠. 보시면 말싸미, 나이, 붙여이, 불휘 이 예시에서 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관형격 조사 했었는데요. 관형격 조사에서는 선생님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얘를 쓰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쓰였던 거는 무정물이에요. 그죠? 무정물. 움직일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무정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정물일 때 얘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높임의 유정명사. 일 때 쓰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시를 보시면 나라라는 무정물일 때, 그죠? 그리고 나모라는 무정물일 때, 남굴이라는 무정명사에도 쓰여요. 이거는 뭐 굴을 동굴을 의미하나 봐요. 그다음 부처는 다른 의미죠.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쓰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유정물로 되게 되면요, 유정이지만 높임이 아닐 때, 아들, 거북 이런 경우에는 의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높임이 아닌 유정명사일 때, 양성일 때는 이렇게, 음성일 때는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혹격조사라는 게 나와요. 혹격조사는 너네가 조금 다른 격조사에 비해서는 잘 안 들어봤던 애일 수 있는데요. 혹격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부를 때 하는 걸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 보시면 혹격조사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선생님을 부른다라고 치면요. 여원아라고 하겠죠. 자, 여원아라고 하겠습니다. 요때 아를 혹격조사라고 하고요. 여원은 지금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의 경우에는 아라는 혹격조사를 써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에가 모음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루피라는 말이 있으면 루피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루피야라고 했을 때 이 야도 역시 혹격조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조금 특이한 혹격조사가 뭐가 있냐면요. 그냥 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대국어에 없었던 애를 좀 주로 봐야겠죠. 자, 어떤 혹격조사가 있냐면요. 자, 높임의 혹격조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혹격조사 중에서 앞에 오는 사람이 좀 높임의 대상일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떤 게 있냐면 예시로 볼게요. 자, 임금이라는 말을 한다고 보세요. 임금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그냥 임금, 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임금아 이렇게 부를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는 아라는 혹격조사를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 하가 쓰이면 높임의 의미를 지닌 혹격조사라고 해서 현대국어에는 없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하 이거를 풀어보시면 님금 플러스 하라는 혹격조사가 와서 님금이시여 이렇게 높임의 대상에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요거는 우리 또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자,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있죠. 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중국에 달라라는 말이 있었죠. 중국과 달라라고 해서 현대국어에서는 비교를 쓰면 뭐뭐와 뭐뭐과라고 해서 뭐뭐와 같아서 뭐뭐와 달라서 이렇게 쓰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얘 대신에 에를 써줘서 특이하게 부사격 조사를 비교 부사격 조사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랑 명사 파생 전미사 요걸 선생님이 했었는데 두 개 구분하는 거 했었죠? 날로 수메라는 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름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여름 하나니였나? 그것도 있었죠. 그죠? 얘는 파생 접미사로 쓰였고 수음에서는 어미로 쓰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명사형 어미는 현대국어랑 차이점이 있었죠. 뭘 쓰였다? 주로 옴이나 음을 사용하였다. 하옴이 그 다음에 수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봤던 건데, 자, 넘어가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주체 높임,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봤어요. 그죠? 요거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얘 말고도 높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1학기 때 선생님이랑 문법 할 때 이 종류를 배웠었는데, 주체 말고 뭐가 있죠? 객체랑 상대랑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나 샤를 쓴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얘는 자음이 올 때, 모음이 올 때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했었고, 자, 나머지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자, 객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자, 객체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라고 해서 현대국어에는 어땠죠? 그쵸?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었을 때 특수어휘를 주로 써줬어요. 그죠? 특수어휘나 아니면 조사, 뭐뭐게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특수어휘가 있었냐면 나는 할머니를 뵙다 라는 말,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를 이라는 목적어를 주로 높이는 거, 그리고 할머니께 라는 부사를 높이는 뭐 들이다 이런 말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가 객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없었기 때문에 어휘로 얘를 나타냈단 말이야. 중세국어에서는 이 어휘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로 객체 높임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시면 예를 먼저 볼게요. 막사건을 듣잡다, 보잡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공통적으로 어떤 게 오냐면 삽잡샵이라는 말이 옵니다. 그죠? 얘가 바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말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음운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객체 높임을 나타내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높임의 그 대상이 왔다. 뭐 예를 들어서 부처의 말씀을 듣다라고 안 하고 부처의 말씀 자체가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높은 대상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부처의 말씀을 듣잡다.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를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도 보시면요. 상대 높임은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랑 종결 어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현대국어에서도 종결 어미 우리 그 격식체, 비격식체 했던 거 기억나죠? 효우, 게라, 해요, 해체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외웠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현대국어에는 그래서 보시면 종결 어미로 얘가 흔히 상대 높임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중세국어에서는 얘 역시 선어말 어미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자, 선어말 어미의 종류에서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헤라체가 가장 낮고 이런 것처럼 높임의 등급에 따라서 얘는 하쇼셔체, 하야셔체 그리고 반말체, 헤라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보듯이 하쇼셔체가 가장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하쇼셔체를 보면은 이나 it을 중간에 넣어줌으로써 가장 높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하야셔체는요. 중간,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잉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높임을 얘기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믿으니까라고 해서 지금 이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형에서 보시면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 믿니?라고 안 하고 믿으십니까? 라고 가장 높여주기 위해서 it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당히 높여준 대상한테도 역시 하야 셔츠를 써서요. 여기 ing이라고 했죠. 이 ing은 어떻게 실제로 쓰냐면 이 받침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한오다, 한오이다 라고 안 하고 냉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상대 높임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라체 라고 해서 다라 끝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높임에서 전체적으로 선어멸어미가 다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높임 다음에 또 어떤 문법 요소가 있었죠? 시제가 있었죠. 시제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현재 시제에 나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요거는 현대국어랑 비슷하죠. 과거에서는 더라는 걸 쓰기도 하고 뭐뭐 하더라, 하더니, 그리고 미래에서는 get을 안 쓰고 리를 주로 쓴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리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 없었던 애가 뭐가 있냐면 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1인칭 주어의 선어말 어미는 오랑 우가 사용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글자를 맹가노니라고 했을 때, 맹가노니는 나 플러스 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현재형에서 그 다음에 1인칭을 합쳐가지고 얘네 둘이 합쳐서 하나의 음절인 노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인칭 주어의 선어말 어미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판정 의문문에서는 려의 종결어미나 의문 보조사 가가 그리고 설명 의문문에서는 요료. 자, 요거는 자, 의문문을 종료할 때 우리가 배웠을 텐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너 밥 먹었니? 라는 물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 어디 가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밥 먹었니? 라고 하면은 yes or no 라고 대답을 하겠죠?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근데 너 어디 가니? 라고 하면은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나 어디 가니? 하면 나 학교 가. 아니면 나 집에 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의 경우에는 OX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X로 대답을 할 수 없고 길게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디 아니면 뭐 누구와 아니면 뭐 왜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왔을 때 주로 설명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국어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이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딱 봤을 때의 구분점이 종결어미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죠? 얘도 그렇고 똑같이 뭐뭐 했니? 뭐뭐 했니?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 종결어미에 구분이 있었어요. 판정의문문에서는 려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에서는 료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경상도 사람이라면 얘를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경상도에는 아직도 이런 중세국어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밥 먹었니? 요 말을 니 밥 먹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밥 먹었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어디 가니? 이 말은 경상도 사람들은 니 어디 가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이렇게.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체화가 돼 있는 거예요. 판정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아로 끝나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명 의문문일 때는 어디 가노? 하면서 오로 끝나는 말이 쓴다라는 것을 중세국어랑 일치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에서는 얘처럼 여려가 쓰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에서는 료가 쓰인다라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보시면 구분만 한번 해볼게요. 이 딸이 너희 종가? 라고 해서 종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응, 아니야 라고 그 대답을 하는 거니까 가 라고 해서 아로 끝나는 말로 판정 의문문을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고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얘는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오로 끝나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만 한번 보시면 내 어찌에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문에서 특이하게 주어의 2인칭이 올 때는요. 2인칭은 너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처럼 네가 어찌 아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특이하게 끝을 니은다로 끝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가 어찌 아느냐
라고 해서 2인칭 주어에서는 니은다가 쓰인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배운 내용은 수월하게 위에서는 쭉쭉 따라왔을 것 같은데 특히나 밑에 문법에서는 너네가 처음 보는 내용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 안 배웠던 내용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도 너네 이번 시간 처음 봤을 거고 혹격조사 내용도 너네가 처음 봤을 거고, 그죠? 객체 높임, 그다음 상대 높임 이런 것도 처음 봤을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의문문 이런 것들, 그리고 뭐 2인칭 의문문 이런 것들도 처음 봤을 텐데 이런 것들 너네 헷갈리는 거 위주로 전체를 막 한번 처음부터 막 보려고 하면은 너무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지니까 잘 모르겠는 거 위주로 표시를 해가지고 요거를 처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가 끝났는데요. 복습을 다 열심히 해서 마지막 1학년 마지막 시험인 국어 기말고사를 다들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